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에게 현명한 소비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인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요, 미래에 자산이 되지 않고 당장 지출되는 돈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축이란 미래의 자산으로 가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축도 미래의 자산으로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저축이 되는 것 같아도 일정 시간 후에 소비가 된다면 역시 이것도 소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인들 중에 혹시 소비되지는 않지만 저축도 되지 않아서 좀 약간 불분명한 돈이 있다면 그것은 당장 지출되는 돈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 가계 소비 동향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2.3%가 감소했다라는 뉴스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로 내용을 보면 의류, 교육, 오락, 문화, 레저 이런 쪽에는 비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부 활동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집에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주거나 식품, 가정용품에 관련된 비용들은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도 소비에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안 쓰게 되면 꼭 어디에 또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보면 가전이나 또 인테리어 쪽이 굉장히 많은 신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활동 중에서도 사람과 많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골프. 그래서 골프장 회원권은 지금 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자전거, 레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신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소비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렇게 소비 증가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것이 자산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저축 여력에 따라 소득은 저축 여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저축은. 그런데 우리가 30세 직장인들 중에 소득 300만 원 정도를 버는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저축을 어떻게 하고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상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 중에 한 300만 원 정도 버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00 중에 한 166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저축 내용을 보면 여행 적금도 있고 목적이 불분명한 저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166만 원이 다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다시 또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축 내용을 보면 또 나머지 45%를 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7만 원 정도, 한 36%만 저축을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잉여 자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저축,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는 건 저축이고 사라지는 건 소비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자산으로 가지 못하는 저축이 많기 때문에 소비되는 비용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현명한 소비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한마디로 현명한 소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죠. 소득에 걸맞는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뭐든지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소득과 연계된 소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이렇게 가계부를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통신이나 교통이나 기본 식비, 주거비용과 같은 고정지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고정지출은 줄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통신, 교통, 기본 식비, 주거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득에 걸맞는 소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변동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입사 동기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과 뭐 꼴랑 그냥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휴대폰을 쓴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물론 뭐 요즘 휴대폰의 선택의 폭이라는 게 뭐 거의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조 원의 재산가와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의 차이가 있고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휴대폰을 쓴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득과 연계된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현명한 소비. 교통비는 소득의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교통비는 코스트입니다.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 2020년 포함해서 2021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통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만,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이 차량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소모품, 또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교통비는 크게 보면 자동차 비용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건 교통비죠. 그러니까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자동차를 산다면 결국 월 유지비는 차량 할부금을 포함해서 15만 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 월 300에 5%니까요. 뭐 차량 할부금은 본인이 돈을 모아서 차량을 샀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렇다면 월 유지비가 15만 원 이내인 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한테 걸맞는 현명한 소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는 거의 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두 단계 이상의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있어서는 정말 현명한 소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차량이라는 게 교통의 용도가 아니라 특별한 나만의 어떤 용도가 있다, 뭐 그러면 뭐 약간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통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절대로 본인의 소득의 5% 이상의 유지비가 나오는 차량은 타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현명한 소비는요, 통신비와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의 5% 이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나는 현명한 소비가 아니구나 라고 말씀드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정해지면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데, 보통 우리가 통신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즘은 음성 통화는 거의 안 하니까 데이터 비용이 주로 아마 통신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단말기 할부금도 들어있고 또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각종 부가 서비스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통신비는 역시 지출이고 코스트,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의 2, 3%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장기의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소비 관리 항목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해지면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미혼이라면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의 2, 3%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루게 될 영상이 있을 텐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통신비와 보험료는 소득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현명한 소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소비 세 번째는 여행과 레저 비용은 연간 소득의 5%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레저, 특히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됐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제약을 받으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해외여행에 썼던 비용들이 절감됐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현명한 소비라면 여행 비용, 다시 말해서 365일 중에 휴가인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에 쏟아붓는 비용이 본인의 월급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할까? 본인 연봉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할까? 라고 본다면 저는 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5%를 넘어서면 안 되죠. 실제로 5%도 안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뭐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가이드를 이야기하자면 연봉의 5% 정도가 적당하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본인이 연간 지출 중에서 계절 지출 중에서 여행뿐만 아니라 뭐 명절이나 이벤트 비용까지 합친다면 본인 연소득 중에 월급 월 평균 소득 중에 100%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의 100% 내외 정도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만 본다면 연소득의 5% 이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왜 이런 현명한 소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현명한 소비는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이 될 때까지 우리 가구 소득의 50% 정도를 저축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려면 결혼하고 나서 내 집 마련까지의 기간 동안 적어도 우리 가구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둘이 번 소득 중에 한 사람의 소득은 내 집 마련 때까지는 저축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준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의 현명한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순간적으로 소비가 절감돼서 발생한 잉여 소득을 보복 소비에 사용한다? 물론 우리가 뭐 직장인이라고 해서 뭐 해외여행이나 그리고 뭐 명품 뭐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명한 소비의 적정 비율 안에서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잉여 자금을 세이브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내 집 마련까지 청약 가능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최소한 현금 일시금 1억 7천 월 150만원 저축을 3년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되어야만 청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 현명한 소비의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